미혼 남녀가 원하는 배우자상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굉장히 좀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메인은 아닌데 그래도 이걸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MZ세대 미혼 남녀가 원하는 배우자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훈남 훈녀죠. 자, 여러분들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자, 이게 보시면 남자가 원하는 배우자가 있고 여자가 원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요건이 있죠. 여러분, 자, 남자가 원하는 배우자. 자, 남자들,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성격이 1번, 가치관이 1번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게 성격이 맞아야 된다. 그리고 2번 외모, 3번 연령인데, 자, 여자분들, 여자는 성격, 가치관이 1인 건 동일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2위는 외모가 아니라 소득이에요. 그리고 3위는 직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결혼 못하겠군. 자, 남성은 아무래도 본인과 맞고 좀 외모나 연령을 중요하게 보고, 여자는 이제 성격도 중요하지만 소득이나 직업 생활이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 결혼정보 회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참고로 하고 우린 재미로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직업도 요즘은 좀 아무래도 다들 어렵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공무원을 원하는데 여자는 그 다음 전문직을 원하고 그 다음 사무직을 원하고요. 남자는 사무직을 원하고 전문직을 원해요. 그 말인즉슨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나 그런 업무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전문직은 소득은 많을 수 있지만 굉장히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노동시간이 긴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워라밸을 많이 맞춘다고 해도 아무래도 여자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좀 안정적인 거에 더 치중을 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여자가 원하는 남자상은 좀 아무래도 소득적인,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소득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치중을 해서 보는 것 같아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자,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원하는 게,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원하는 건 6천만 원에서 1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조금 뭔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연봉을 3천만 원 받는 사람이 자산을 1억을 여자가 가지고 있으려면 이게 3천만 원 받는다고 해서 3천만 원 다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짠테크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모을 수 있다라고 가정해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이게 1억을 모으는데 5년이 걸려요. 5년. 그리고 6천만 원에서 3억을 모으려면 얼마씩 모아야 돼요? 정말 6천만, 이것도 5년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 6천만 원 1억 버는데 1억에서 3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 쓰고 정말 열심히 모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그래도 좀 여자가 원하는 배우자니까 남자한테는 연봉도 높고 좀 모으는 것도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자가 여성에게 원하는 건 연봉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자산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둘 다 좀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게 있고, 그냥 정말 그렇지 않을까 생각만 이렇게 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뭐 신자인 학벌 이런 건 따로 보진 않겠지만, 저는 이 연봉과 자산 부분에서 굉장히 현실과 괴리가 있고 진짜 이건 이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막연하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통 사람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MZ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실을 알지, 현실 자각 타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은 이거다. 이거를 정말 알아야 돼요.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10년 미래가 보이고요. 그 뒤에 내가 원하는 미래로 가려면 현재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2034 미혼인 사람들을 어떤 현재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2034 미혼자들은 본인의 소득 수준을 평균 이하, 그러니까 나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받아 라고 생각을 하고 저축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2034는 얼마나 벌고 모았는지, 그리고 실제 2034는 어떤지, 자, 우리 생각은 350만 원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270만 원을 벌고 있고요. 소비는 1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실제로 12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 14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90만 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할 거고 소득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생각엔 한 1억 정도, 1억 200만 원 정도라고 했는데 1억 1,900만 원으로 생각보다는 실제로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2034가. 자, 그래서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10년 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10년 후에 소득은 2배를 늘기를 희망을 해요. 자, 그런데 현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요. 자, 10년 후에는 얼마를 벌고 얼마를 모을까? 그런데 실제 3044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 소득은 10년 후에는 530만 원이 되길 기대하지만 실제로 3044는 47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이건 아무래도 평균치겠죠, 여러분?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이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많이 벌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10년 뒤에는 그만큼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총 자산은 3억 3,300만 원 정도지만 실제로는 4억 100만 원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많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자산은 여러분 부채와 내 자산, 현금성 자산까지 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융소득, 부채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산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빚도 같이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표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살짝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3044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는 시기에 이게 주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전세를 얻든 집을 사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갑자기 늘어나요.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서. 그래서 이 자산이 늘어나는 게 순자산, 현금이 늘어나는 건지 대출이 느는 건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부동산도 자산이고 빚도 자산이고 현금도 자산이고 다 자산이다. 빚은 없어서 다행이요. 그쵸? 테슬라는 박에서 끝났어요. 자, 주식 얘기도 하고. 자, 저는 계속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대 기혼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30대 기혼이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기혼자는 소득도 보유 자산도 평균 이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쌓아뒀다. 하지만 저축은 3분의 2 정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데 자, 현실은 어떤지 볼까요? 자, 실제 30대는 생각으로는 490만 원 정도 벌고 있지만 실제로 550만 원. 그러니까 많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만큼 못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는 생각이랑 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까 20대는 좀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컸잖아요. 근데 30대쯤 되면 이제 현실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대보다는 좀 갭이 줄어든 상태고요. 대신 벌어도 뭔가 모이지 않아서 실제 소득이 좀 적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고, 그리고 저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산도 3억 6,600만 원에서 5억 1,400만 원, 1억 4,800만 원이나 생각보다 현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3040쯤에 갑자기 부동산 자산을 매입을 하면서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집을 사서 시세가 올랐다 이런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10년 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30대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뒤에는 약 40%의 임금 상승과 자산이 2배 늘기를 희망해요. 자, 그런데 현재 30대와 40대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별 차이가 없을까요? 자, 10년 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40대 별 차이가 없다. 아무래도 이때는 좀 소득도 많고 하지만 그만큼 나가는 곳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쓸 때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벌고 있지만 나가는 곳이 많아서 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10년 후에 난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고 봤을 때 10년 뒤에는 좀 많이 늘기를 원하지만 많이 늘지 않아서 좀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40대는 어떠냐면 10년 후에는 760만 원이나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40대는 580만 원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30대랑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소득에서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 자산은 10년 후에 7억 정도 되어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30대가 봐요. 5억 1,400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40대도 5억 5,900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이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을 갚고 계속 생활을 하면서 지출이 이때쯤 되면 어디에 지출이 가장 많냐면, 자, 여러분 어디 지출이 많을까요? 40대. 실제 40대.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 가족 식비, 집 대출. 자, 기혼자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요, 1순위가 아이가 학령 인구 안에 있는 경우, 초, 중, 고 올라갈수록 교육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식비는 원래 많이 나오고요. 근데 아이가 있을수록 식비 비중이 정말 커지고요. 그리고 교육비도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도 교육비로 100만 원씩 막 툭툭툭 나가니까 돈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사를 한다거나 따로 투자를 한다거나 뭔가를 하지 않은 이상은 자산은 늘지 않고요. 소득이 늘어나도 이제 지출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어도 많이 번다고 못 느끼고, 저축을 해도 저축을 많이 못한다라고 느끼고, 자산은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병원비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우리가 늘 아픈 건 아니니까, 아프면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먹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먹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있을 때는 교육비가 가장 큰 보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대출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갚아 나가기 때문에 그건 일정 수준 비율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가장 큽니다. 자, 40대 기혼을 한번 볼게요. 자, 40대 기혼 현재는 소득과 소비는 평균인데 나 저축이랑 자산은 좀 평균 이하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생각이랑 현실이랑 겁이 있어요. 생각은 540만 원 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520만 원 벌고 있고, 소비도 280만 원 예상했는데 270만 원. 단 이제 저축률은 좀 떨어져요. 저축은 항상 저축은 많이 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만큼 못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은 오히려 깎였습니다. 그래서 30대, 특히 40대 아이가 중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가장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지죠. 힘들어하고. 특히 교육비로 힘들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내 아이만 안 시킬 순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육비를 좀 많이 지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0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특히나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비 지출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10년 후에는 실제 40대가 50대가 되었을 때 기대는 590만 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뒤로 갈수록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현재 520만 원 벌고 있지만 10년 뒤에도 50만 원 정도만 더 벌지 않을까, 590만 원 벌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50대는 560만 원을 벌고 있었고요. 총 자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돼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뭔가 자산을 불릴 만한 뭔가 투자를 하거나 뭔가를 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예전에 연금할 때 한번 했었는데 다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가 취업을 할 때까지, 경제 활동을 할 때까지는 적자 인생을 살죠. 이 적자를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계속 여기에 이제 돈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나는 계속 적자 인생을 살다가 이제 수입이 생기는 시기부터는 흑자 인생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흑자를 낼 때 가장 많이 벌 때가 44세입니다. 아까 40대에서 50대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이 50대, 40대가 정점인 거예요. 정점. 40대, 50대. 보이시죠,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45세가 있고 50세가 있잖아요. 자, 여기가 정점이라고요, 여러분.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하지 않으면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60대는 뭘 해요, 여러분? 퇴직을 하게 되죠. 60대, 60세, 65세 퇴직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또 벌어 놓은 걸로 살게 되면서 적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런 자료들과 이 그래프를 보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지금 나는 플러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시기인지, 적자로 가까이 다가가는 시기인지 아니면 나 이제 흑자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시기인지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생을 살기도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금 미션인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인생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내 흑자의 정점을 찍을 때 얼마를 모아두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100만 원 더 나가요. 그쵸? 학비 엄청 많이 나가죠. 뭐 100만 원은 평균치예요. 뭐 200만 원 쓸 수도 있고 150만 원 쓸 수도 있고 뭐 요즘 학원비가 평균 20만 원, 30만 원씩도 하니까 그거는 그냥 학원이죠. 뭐 과외라도 하려고 하면 더 들죠. 그죠?
자, 부모님이 투자했지만 원금 소식이 됐군요. 그래서 너무 아이 교육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좀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르치고 돈 투자하는 방법도 가르치면서 좀 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얘기도 요즘 많이 하죠. 자, 그래서 60세부터 돈이 발생할 수 있는 자본소득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저는 약간 의아해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게, 제가 교육비 굉장히 많이 든다 했잖아요. 40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60세 전후로 아이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요, 교육비가 갑자기 또 증가를 해요. 그 이유는 은퇴 준비를 하는 거겠죠? 은퇴를 해서 내가 제2의 직업을 준비를 한다거나 다른 직업으로 이제 갈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준비를 하면서 또 교육비가 또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이를 위한 교육비가 아니라 나에게 재투자하는 그런 교육비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종잣돈을 모아두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우리가 종잣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보통 41세에 시드머니를 확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모아서 나중에 이제 65세쯤 잘 불리고 또 잘 관리를 해서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 시기가 65.2세라고 하는데 40대 이하의 부자들은 종잣돈을 언제 만들었냐면 34세에 만들었어요. 44세 가기 전에 벌써 만들었다고 이 사람들은. 정점이 딱 정점 요때 44세 때 이미 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자기 자산을 불릴 이제 시스템을 돌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점일 때까지. 이때까지 이 사이 얼마나 열심히 모았겠어요. 종잣돈 만들어서. 그게 얼마인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자, 그 40대 이하의 부자는 이때 만들었고 50대 부자도 39세에 만들었고 5년 차이 나죠. 39세면 정점이죠. 정점. 네, 39세면 한 요쯤 되겠네요. 자, 아까는 34세였죠. 이쯤에 만들고, 대단한데요? 이쯤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자, 그리고 부자들이 평균적으로 41세쯤 만든다고 해요. 딱 정점일쯤에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60대의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시드머니를 42세에, 그리고 70대 이상 부자는 44세에 이 시드머니를 만든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쭉 보여드린 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상은 어떻지만 현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종잣돈을 보고 그 뒤에 어떻게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지금 고민해서 열심히 뛰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고달파진다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자, 저를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좋은 자료네요. 그쵸? 이렇게 미래까지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그 30대인, 20대인 사람들이 30대를 뭐 막연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상을 떠올릴 수 있지만, 현실은 이러하다. 30대가 40대를 생각했을 때, 40대가 50대를 생각했을 때, 정말 갈수록 차이는 갭은 줄어들어요. 이상과 현실의 갭은 줄어들어서 거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50대에 내가 저렇게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지금 이 시점에 뭘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론은 답이 없네요. 답을 찾아야죠. 저 멍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선택해야 할 듯.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돈을 불리는 방법도 있어.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네, 공부를 해야 된다. 돈을 모으면서 공부를 해야 시드머니를 모아놓은 시점에 돈에 부스터를 달아줘야죠. 부스터를 주식 투자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 됐든 우리가 주식 투자로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뭐 노후 대비 자금, 노후연금을 또 그런 투자형 상품에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나의 수익 원천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는데 그 모으는 기간 동안 공부를 바짝 해뒀다가 종잣돈을 딱 모은 순간 돈에 부스를 딱 달아서 다 이렇게 내보내야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벌게 한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쵸?
상조나 보험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많이 하는 상품이고요. 실제로 진짜 부자들은 내가 아프거나 내가 죽어도 내 돈 가지고 하면 되기 때문에 상조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상조 보험 없이도 내 몸 하나를 지킬 수 있는 만큼의 자산을 가지자를 목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000원 쓰기, 네, 제가 올렸죠. 10,000원 쓰기 브이로그. 자,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 자, 이상을 봤을 때는 자, 꿈 깨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 꿈을 깨야 됩니다. 지금 꿈만 꾸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나 부자 되고 싶어. 뭐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고 전 국민이 다 하죠. 자, 근데 꿈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렇게나 돼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목표가 말이 좋아서 목표와 계획이지, 뭐, 그게 생각대로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저 이 방법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100살 생애주기 달력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들이 나이를 쭉 적어요. 뭐, 100살까지 다 일일이 뭐, 1살, 2살 다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쭉쭉 끊어 적으셔도 돼요. 뭐 10대에서 내가 가장 뭔가 기억에 남을 역사적으로 뭔가 기억할 만한 뭐 첫 주식을 샀다, 첫 적금을 했다, 뭐 여러 가지 기록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본인 연령대까지는 뭔가 역사적으로 나만의 역사적인 기록적인 날들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요. 지금 현재 시점부터 이후까지는 내가 생각했던 계획들 한번 적어보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33살이다. 내가 결혼 안 했어. 그러면 결혼을 한 적어도 3년 뒤엔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36살에. 그러면 36살 되면 결혼하려면 뭐 집은 있어야겠지? 뭐 만약에 뭐 내가 얼마 정도를 뭐 집을 산다고, 뭐 만약에 상대가 얼마 정도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인지, 대출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뭐 차가 없다면 나중에 차를 사야 되고, 아이도 낳고 싶어. 자녀 계획도 있다면 자녀 계획 든 돈 얼마인지 쭉쭉쭉쭉 적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몇 년까지 다니고, 몇 살까지 일을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퇴직하고 뭔가 일을 하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이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애주기 달력을 쭉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100살까지 살고 싶다. 오래 살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고, 오래 살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100세 시대니까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전체적인 인생이 종이 한 장 안에 다 보이겠죠.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지금 현재 그 시점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가? 라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100살 생애주기 달력을 한번 그려보고 앞으로 내 인생 플랜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오늘 하루 만에 뭐 부동산 다 떼겠다. 그건 안 되죠. 계속 꾸준히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 MZ세대의 미혼 남녀가 원하는 배우자 상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한 이상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다. 근데 정말 현실은 진짜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진짜 생각하는 현실과 이상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